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비가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사로 가수 싸이도 나섰습니다. 삼성도 나섰고 SK도 나섰고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외교계 소식통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가 됐습니다. 코리아 is also ready. 대한민국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설에 나섰습니다. 일단 정치권에 따르면 연설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흔들.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뭐가 흔들 걸었다는 건지 지금 보시죠. 재정, 금융, 안전성 흔들. 국가 경쟁력 2년째 하락. IMD가 64개국 국가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재정 순위가 32위에서 40위로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국면에 악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펀더먼털과 관련해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 채무가 지난 코로나 국면 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PT,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점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BI 총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 잠시 후에 직접 영어 연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사우디와 이탈리아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사우디의 경쟁인데 저희들이 이 참가국들의 속마음을 발빠르게 좀 분석해봤는데 막판 표몰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진상. 한겨레신문 6면입니다. 첫 발댄 김은경 혁신이 첫 의제는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 그런데 혁신이 구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다 친명계다라는 많은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라 쓰고 친명위 아니냐라는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나는 친명, 비명 아니다라는 혁신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글쎄요. 세간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투표권. 조선일보 5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전체 외국인의 79%를 차지한다며 투표권, 재외국민 투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역시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밤 영어 연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is ready.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 연사의 호소. 국제박람회기구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진 4차 경쟁 PT. 사실상 이번 PT가 제일 중요한
PT이고 실질적으로 참가국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PT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과 4차 경쟁 PT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Thank you so much.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We will make the best World Expo. 윤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역사상 완벽한 방학남회를 만들겠다. 부산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로 환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Korea's state-of-the-art digital technology will provide a fantastic stage for exchange.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will lead in tackling humanity's challenges. 이양수 수석, 대통령 영어 연설 준비 많이 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많은 영어 연설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영어 실력을 두고서 이 강조점, 그다음에 이 영어의 어떤 흐름, 이게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네. 높은 평가를 많이 줍니다. 네. 영어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노력의 산물이죠. 예. 대부분의 이제 연설문은 아무래도 이제 고위 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예. 참모들이 작성을 하죠. 그 내용에 이제 담겨야 될 것들이라든가 주제라든가 뭐 방향 이런 거 하지만 그것을 일단 작성된 다음에는 MZ 세대 행정관들, 특히 저 미국에서 직접 공부하고 온 그런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고칠 부분을 수정하게 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만연체라든가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짧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또 발음이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듣는 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좀 쉬운 단어로 이렇게 바꾸고 관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시기 전에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행기가 14시간 걸리는데 14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영어 연설에 대한 연습을 하셨고, 그리고 호텔의 1층에 그 지금 파리에서 묵는 호텔 1층에 홀을 하나 빌려서 저 행사장하고 비슷하게 무대를 꾸며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허설을 실질적으로 2번이나 하면서 그 전문가들과 옆에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철저한 준비 속에 지금 저 연설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마음, 특히 저기 참석한 169개의 BI 각국 대사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영어 공부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성문 종합 영어나 맨투맨 참고서 보고 공부했을 세대라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건데 굉장히 이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싸이는 뭐 워낙 영어를 잘해요. 싸이 씨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또 위트 있는 영어 연설. 네.
저를 못 알아보신다면 선글라스 쓰고 가겠다라고 해서 좌중들 또 웃음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K컬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싸이를 내세운 건데 네. 사실 뭐 K컬처라고 하면 지금 싸이보다도 더 젊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이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역시 영어를 싸이가 잘했기 때문에 예. 그 싸이가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봤더니 발음도 아주 유창하고 내용도 유창하고 발음도 좋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한덕수 총리예요.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같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라고 한 도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10분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PT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예. 싶고요. 11월에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캐치프레이즈 이것도 굉장히 귀에 쏙쏙 입에 착착 네. 붙는다라는 다른 참가국들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부산 is ready. 네. 이 굉장히 좀 짧고 간단하면서도 네. 뭔가 의미가 많잖아요. 부산 is ready. 네.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유라시아의 관문, 게이트웨이 투 유라시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그 중심 도시로서의 준비, 앞으로 국가보다는 도시 경쟁력이 미래 사회를 규정할 텐데 부산이 그만큼 말하면 금융, IT 테크놀로지의 집약체입니다. 블록체인 특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광, 문화, 그리고 사실은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엑스포들은 다 아시다시피 인정 엑스포였어요. 대전 엑스포나 예수 엑스포가. 그에 비해서 등록 엑스포는 굉장히 자비로 다 오는 전체가 5년마다 하는 첫 번째 엑스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즉 사우디 같은 경우는 소위 하드 파워를 중심으로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돈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샀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컬처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소구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부산은 준비돼 있다. 대한민국은 자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도 강조했는데 그 대목 들어보시죠.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사우디와의 사실상의 2파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사우디가 이제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우고 있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님, 네. 우리 이제 외교가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있는데 자꾸 사우디 팀이 다른 국가 만나서 한국이 포기했다는데 이런 루머를 흘리고 다녀서 매우 난감하다. 이런 오늘 보도가 있어요. 사우디가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건 좀 긴장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포기했다는데 라는 유언비어를 흘리고 다닌다는 건 사우디도 뭔가 좀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작년 겨울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그렇고요. 해외 나가서 이렇게 만나 보면 현지 우리 공관들은 그러니까 외교부 라인은 이거 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전달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오늘 이번 행사 개최국인 프랑스가 아주 애진작에 리야드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개해버렸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대통령이 아예 나서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서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아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프랑스로 땡겨오기로 결정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중요한 건 프랑스 영역, 이른바 불어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영향들을 많이 이제 받았고요.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프랑스 구식민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기울어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두 군데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서 뛰면서 이게 원래 국가 차원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국가 차원으로 뛰는 게 아니고 결정은 어쨌든 그 나라의 비정부 기구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원국들 BI 회원
국들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알아서 가서 한 표 던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민간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했고요. 또 적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실사단 왔을 때 국회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외국 실사단 왔다고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고요. 사실 거의 돈 안 드는 행사죠.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박수 쳐주고 그들의 이런 그 입국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한다. 실사단 만족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양반들로서는 이런 환대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총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연설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기념품을 준다. 지극한 대우. 이건 그야말로 극진 예. 대우죠.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하는 걸로 외교적인 활동들을 국회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에 이렇게 나가는 의원들 중에 국회의장이 반드시 나가서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성과를 반드시 거두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렇게 그 사명을 이렇게 주고 우리 돌직구 쇼에서도 전재수 의원 지금 해외로 파견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외교 활동을 펼치는 과정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면서 민간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이런 역할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해외에서 느꼈었던 사우디가 말하는 한국은 포기했다. 이런 것을 사실상 그냥 받아들여야 됐던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정당당한 어떤 선의의 경쟁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박람회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꾸 한국은 포기했다는데 라는 유언비어 사우디 흘리기 없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삼성도, SK도, 현대자동차도, LG도 총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태원 SK 회장은 다리가 지금 다쳐서 목발을 짚고 현장을 돌고 있는데 그 목발에도 부산 이즈 레디를 붙여놓고 목발 투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가국들을 발빠르게 지금 면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마 LG그룹 회장도 BI 회원국 대사 등을 만나서 삼성과 현대차와 LG와 SK가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좀 현지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태원 특히 회장이 목발 짚고 목발 투혼 벌이는 모습들도 현지에서 곳곳 포착되고 있는데 혹시 영상 준비되면 사진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짠하더라고요. 조금 파이팅이 넘치고 있고요. 현재 판세는 어떨까? 저희 채널A가 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0국 중에 사우디를 공개 지지하는 국가가 70곳 정도 된다라고 사우디가 밝혔어요. 자, 우리 정부가 평가한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확실히 지지한 나라가 80개국 정도. 그리고 사우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87개국이다. 그러면 한 7개국 정도 차이로 좁혔으니까 한 자릿수니까 매우 좁혔어요. 어제 근데 싸이 연설했죠. 대통령 연설했죠. 삼성, LG, SK, 현대차가 지금 다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두 개국을 합치면 167개국이 현재 표심을 갈렸으면은 한 10개국 정도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 10개국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10개국을 확보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박진 장관 9회 말 투아웃. 이거 어제 제가 했던 말인데 박진 장관이 들었나 봐요. 대역전극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양수 수석, 박진 장관 또 영어 잘해요. 워낙에 잘하죠. 박진 장관이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그 리야드에다가 이번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킹살만 국제공항을 30년까지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고 그다음에 엑스포 부지까지 거기를 직접 연결하는 각종 철도 도로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그 좀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그 공사들을 수주하는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친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의 제3세계에다가는 엄청난 규모의 그 건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원 약속을 막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공개 지지 선언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밀린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민관이 똘똘 뭉쳐갖고 지금 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부산 엑스포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내려서 전 세계에 있는 외교 그 우리 관에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라에 사우디에서는 돈을 지원해 준다면 예. 우리는 그 나라 기후에 맞는 쌀을 종자를 개량해 가지고 그거를 공급해서 식량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실 그거는 돈으로 따지면 사우디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차근차근 그 마음을 지금 얻어내고 있고 예. 특히 민간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외교관들이 또 미치지 못하는 각 나라의 정보, 문화 이런 데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지금 활용해 가지고서 지금 한 명 한 명 한 나라 더 이렇게 얻어내고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파리 사진을 보면요. 네. SK, 그다음에 뭐 삼성, 현대차, LG가 곳곳에 부산 is ready라는 네. 광고를 지금 게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프랑스 파리에서 매우 유명한 오페라 가르니에 외벽 이 5개 광고 굉장히 비싼 건데 여기에 이제 삼성 광고를 또 하면서 부산 엑스포, 현대차가 또 에펠탑과 이 개선문 주변에 부산 is ready 문구를 새겨놓고 또 이 전기차들 싹 계속 돌리고 있어요. 전기차들. 뭐 이런 홍보전. 저게 지금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 선거 홍보전이죠. 예. 사실 저기 지금 파리에 가시면 지금 사우디는 엄청난 돈이 많은 나라니까 지금 택시 같은데 버스 같은데 그런 데까지 광고를 막 하거든요. 리야드를. 버스 광고예요? 예, 그런 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대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저렇게 그렇죠.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죠. 저게 지금 마땅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 막강한 그 문화적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우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우리 한국 K 컬처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사실 이번에 유명 걸그룹의 리더가 저기에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탁 프레젠테이션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국민들의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약속보다도 오히려 전 세계인들의 예.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적 접근이 더 주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자,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이 그룹 총수들이 부산 엑스포 영업사원으로 현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정상회담 가졌는데 그 장면 보시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u pays.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자,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아무래도 이제 9회 말 투아웃 막판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표를 정하지 않은 한 10개국 정도를 우리 기업이나 우리 또 대통령, 우리 외교가의 어떤 열성적인 노력으로 자, 이 중에 사실은 절반 사우디랑 우리나라랑 가져가면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소한 남은 한 7개국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기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야구 같은 거 봤을 때도 9회 말에 이렇게 팍 치다가 뭐 7회, 8회 막 몇 점씩 따라가면 그러면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거나 더 실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88 올림픽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88 올림픽도 이번처럼 9회 말 대역전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다음 그때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덴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막판에 이제 극적인 뒤집기를 했었는데 세울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사우디를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서 직접 투표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겠죠. 예. 그 지금 다 각 나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 아, 저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것처럼 비밀 투표다. 저게 지금 70개국이 사우디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약간 무효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70표가 정말 다 이루어질지 겉으로는 뭐 사우디라고 해놓고 네. 대한민국이 하도 이제 공을 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처럼 뭐 사우다 뭐 이렇게 무효표를 쓱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이름을 쓸 수 있죠. 대한민국, 예, 부산인을 쓸 코리아, 수도 있습니다. 부산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예, 대통령은 사우디를 지지한다, 아니면 부산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비밀 투표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우리 외교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서 아주 그 파견 그날 이제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 그런 아주 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BS가 방송 사고를 했습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어떤 방송 사고에 KBS가 사과를 했을까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KBS 뉴스 앵커가 방송 도중에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오독을 하는 방송 사고에 대해서 KBS가 사과를 했습니다. KBS 측은 발음을 잘못한 걸 파악했다. 바로 다음 뉴스에서 사과와 정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KBS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자, 한심한 방송사고다. 김희철 사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물러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그 북한이 밀린 분담금까지 갑자기 되면서 대한민국 유치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자 한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하필 또 부산 엑스포를 어떻게 또 북한 엑스포라고 잘못 실수를 또 하셨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 우스갯소리 삼아 말하는 KBS 변명을 해보면 이게 부산 북항에 엑스포 사이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 북항에. 예. 그래서 부산 북항 엑스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부산 북항 엑스포 뭐 조성 단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잘못 알고 그걸 북한 엑스포를 북한인 줄 착각한 걸로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마무시한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최소한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설마 북한 엑스포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북한 엑스포를 잘못 발음한 거다 그렇게 봐요. 정법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아주 좋게 해석을 갖다 하면 그 엑스포가 엑스포지션의 그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사가 엑스포즈예요, 익스포즈. 이게 익스포즈. 폭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폭로하겠다라는 뭐 그런 뜻인가? 어쨌든 북한이 이제 새로 그 전 세계에 드러나가지고 예.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발음을 했는지는 그 담당 아나운서한테 해당 아나운서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보자면 사실 방송하다 보면 말을 좀 잘못 오독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예, 있습니다. 실수겠죠. 근데 KBS의 잘못은 그 잘못이 아니고 저거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PD라든가 그 제작진들이 말 잘못했으니까 그 프로그램 내에서 좀 전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거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뉴스에서 그거를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정했다는 것을 기록에 또 남겨야 되는데 나중에 또 뭐 심의에 문제가 될지 뭐 혼날지 이게 염려가 됐는지 또 그거에 대한 멘트 기록도 또 나중에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처하는 제작진과 전체적으로 기강이 좀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 뭐 해이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저렇게 뭐 아나운서가 아나운싱에 실패했다, 이렇게 잠깐 실수했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산 이즈 레디
코리아 이즈 레디.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부산 엑스포 유치의 결과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부산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두 연설, 첫발 뗐지만이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뒤늦게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만시지탄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요. 그런데 손바닥 뒤집었습니다.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양수 수석,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믿어요? 그때도 포기한다고 하더니 결국 뒤집었다. 저것도 거짓말이다. 누구 존경한다고 했다가 안 존경한다고 했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몇 개 지금 했어요. 첫 번째, 진짜 포기할 마음이 있으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을 해라. 여당에서는 이미 다 서명을 했죠. 야당도 서명하라. 한동훈 장관이 또 나서서 아니면 그 당론으로 한번 가결시켜봐라. 그러면 좀 믿어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네. 할까요,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론에서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으면은 항상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연장 4번을 갖다가 불체포 특권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당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전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저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든지 당론으로 이제 앞으로 불체포 특권 없다, 방탄국회 없다라고 당론을 모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7, 8월 국회에 좀 공간을 좀 비워서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그 사법 당국에서 그렇게 시간을 좀 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몸으로 보여줘야지만 저희가 믿지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은 절대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도 말 바꿀 것이다. 여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고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당내에 있는 이 소심파 의원들이고, 그 중심에는 어찌 보면 대통령 주자인 또 박용진 의원이 계셨는데, 앞서 중요한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대표가 소위 방탄을 다 행사했어요. 근데 법조계에 따른 일단 이 대표에게 큰 건 지나갔다. 또 체포영장이 오더라도 앞선 거에 비해서 큰 위기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판단했을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간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포기 선언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그럼요. 일단 뭐 그 당 안에서 요구했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당과 또 대통령 후보로서 특권 내려놓기 측면에서도 국민들하고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지킬 거냐, 뭐 또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아냥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서명하는 것도 찬성하신다? 예, 왜냐하면 그 실제로요, 이 불체포 특권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느닷없이 국회의원을 권력기구인 검찰, 경찰 혹은 뭐 안기부 뭐 이런 데에서 우다다닥 와가지고 인신구속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야당 의원이 혹은 국회의원이 자기의 말을 권력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거나 비판을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까 봐서 헌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인신구속할 수 없고 인신구속을 하려면 체포하거나 구속을 시키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그 표결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제 기억이 맞으면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아주 옛날 얘기죠. 97년, 98년 즈음에 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사법 시스템이 사실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인신구속,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판사 앞에 가서 이 신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오면 무조건 그냥 승인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원하면 영장실질심사 받아요.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조차를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건 저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에게 특권 하는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면책 특권은 여전히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불체포 특권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실상 사문화돼도 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만 한 단계를 더 해서 그걸 굳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이걸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잘 합리적인 방안으로 실천하라. 다음에 그런 안이 왔을 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일정을 조정하든 표결을 표결을 하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그 좋은 제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 중에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제안들도 있었죠. 그런데 굳이 저렇게 아주 싸우려고 작정하고 본인도 24페이지 정도의 연설문을 읽는데 10페이지가 안 돼갖고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저분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다시 나가는 전당대회 하나 아니면 국민들 앞에 여당의 어떤 국가적 제안과 고민을 담은 제안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동네 그냥 싸우러 나왔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날 어제 그 뒤를 바라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부끄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 여야가 굳이 대정부 질문 자리라든지 혹은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아예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야 대표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밝힌 불체포 특권 포기 이번엔 진짜일까요? 한번 뒤집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여당에서는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여당에서는 제시했어요. 그 말 진짜면 서명하든가 아니면 국회 소집하는 거 하지 말든가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든가 셋 중에 한번 해봐. 못하면 가짜 아니냐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기자들이 바로 이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명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제안했는데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자, 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서명할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체크해 볼 텐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법리적으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이 이 대표의 어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전망도 했는데 그게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혐의들이 좀 그렇게 구속 사유가 구속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혐의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다시 봤는데 좀 말씀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한 건 잘했다고 격려를 갖다가 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만 해요. 그다음에 이모한테까지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지. 너 아니야. 너 옛날에 약속 안 지키고 뭐 그랬으니까 다음에 또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오히려 약속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반발심이 딱 생겨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나 약속 안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현동이 생각이 나요. 백현동이 왜 생각이 나냐면 지금 대장동 성남FC 못지않게 그 큰 게 대북송감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김인섭 씨가 4월 14일 날 구속됐어요. 예. 그다음에 5월 2일 날 기소됐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던 시행사 정모 대표가 6월 9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사이에 탁탁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백현동의 핵심은 누굽니까? 김인섭입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상향 4단계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시행사가 3천억인지 몇천억인지 벌게 했는데 그거를 김인섭이 했습니까? 그 종상향 한 것은 누구냐면은 성남시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올라온 거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으면 내가 종상향 4단계 안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인한 것을 서명한 것을 결제한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뭐 김인섭도 구속되고 뭐 정모 씨도 구속되고 다 구속됐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남은 혐의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요. 그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엊그제 하신 말씀을 잘 지키기를 갖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대표는 정말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까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의원 건도 어제 비판했습니다. 칩거해도 월급 주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반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노동 위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협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자, 무단결근 아니다. 청가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래서 지역사무실에 그때 나타났군요, 김용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 김남국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와 같은 김기현 대표와 같은 뭐 일 안 한다, 도망갔다, 뭐 무단결근이다 이런 얘기에
반응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저런 반박도 문제지만 김기현 의원의 인식도 굉장히 후졌다 그렇게 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자체를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9 to 5로 그렇게 적용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대표들이 해야 될 것은 비현실적인 발의만 많이 해놓고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는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노동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걸 대거 제거해서 정말 병목 현상을 없애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개혁, 혁신, 대정부 질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그걸 김남국 의원을 빗대서 출근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의 대정부 질의의 어떤 가치 수준을 떨어뜨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뭐 국회의원 수 30명 줄이자 이런 얘기조차도 실제로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좋아할 얘기인가 또 올드보이들의 기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찬스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혁신위원들 명단을 발표했는데 친명 일색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첫 발을 뗐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위원 7명을 인선했는데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당협위원장이 친명계입니다. 거기다 외부 인사 또한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복경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이재명 팬덤은 만들어지는 단계다. 썸 타기 시작한 셈이다. 라고 옹호를 했던 인사. 차지호 교수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까지 해줬던 인사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혁신위원 상당수가 친명계인데 혁신이 되겠냐라는 당내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들 몇몇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뭐 수준으로 보면 친명계이거나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거나 혹은 민주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면면이 뭐 그 혁신적이냐 친명이냐 뭐 이런 걸 좀 떠나서요.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짚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혁신위를 음해하거나 뭐 혹은 비판하거나 제가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 또 공천에까지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신한 인사들을 많이 등용시키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참신한 인사가 부족하거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뭐 너무 완고해서 이런 위기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리적인 그런 정당이 아니었냐,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면 되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당을 윤리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전 2015년이죠. 이른바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성관 혁신위원회가 많은 약속을 내걸었고 그 약속대로 당이 지켜왔었기 때문에 저는 정권을 교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했었던 약속들, 정치개혁의 약속을 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그 국민들에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으면 우리가 후보 내지 않을게요 해놓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걸 강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들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조국 사태에서 허구적거렸고 또
방탄정당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탄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던 민주당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지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패배, 지방선거의 패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또 지난 이재명 대표의 1년은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는 것이 새로운 민주당의 출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일단 당에 차렷 똑바로 해라. 군기 잡는 그런 역할로부터 시작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왜 흐트러져 있었는지 왜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어긋났는지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는지를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혁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혁신위원회의 권위를 흔든다고 생각해서 무관용을 하시거나 이러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총이 열려요. 의총에서 혹시 인사를 오시거나 참석을 하시면 의원들의 지혜와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핫투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자, 조국 조민 군요. 일단 조민 스포츠카 발언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세연, 조민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라며 사진까지 공개했었죠. 그러자 조민 씨는 국산차를 운행했다. 빨간 스포츠카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다라며 가세연 측의 발언을 문제 삼았죠. 자,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라며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씨, 김영호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법전,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약간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때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벌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면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빨간색 스포츠카를 조민 씨가 타고 다니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뭐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 명예가 저하된 것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명예훼손죄가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 말고 2가지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비방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건 맞는 건데 비방의 목적이 과연 있었는가?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조금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세연, 강용석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비방의 목적까지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조민 씨가 뭐 이것저것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뭐 외제차 비싼 외제차 타고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재판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재판부의 결과다라는 말이었고요. 조민 씨는 그 가운데 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보도 어제 저희도 해드렸는데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돌연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양수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자성이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조민 씨가 그 아버지인 조국 씨하고 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뭐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자들 인터뷰에도 나 잘못 없다는 식으로 조민 씨가 계속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기소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 자식들은 같은 공동 범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그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민 씨의 자기 잘못 없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기소를 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 기소 검토한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저렇게 나 자성하고 자진해서 저 자격증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자성하고 반성해서가 아니고 어떤 기소라든가 이런 처벌이 두려워서 사전에 그런 모양새를 언론을 통해서 사법부에 알리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쨌든 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계속 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복지부에서 뭐 지금 의전원도 취소됐고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자격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서류 절차만 남은 거지 취소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하자 뭐 2차원밖에는 없는 거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민의 자성하는 마음이 좀 더 국민들한테 알려지려면은 진짜 뭐 밀려서가 아니고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 정부가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과 의사가 제가 자발적으로 반납하겠다. 약간 좀 느낌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조민도 틀렸고요. 보건복지부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의사 면허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의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료법 5조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나와가지고 학사학위가 있든지 아니면 조민처럼 의전원 나와가지고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이제 내주는데 그런데 조민 씨는 학위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3년 올해 4월 6일 날 패소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7월 19일 날 항소심 이제 기일 잡혀 있던데 항소심 판결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민은 객관적으로 그 의전원 학위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의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면허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학위가 없는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그냥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면허가 나갔지만 그거는 애당초 잘못된 면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뭐 취소 절차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맞지도 않고 그냥 지금 조민 씨는 반납하고 말고 할 그런 의사 면허 자체가 지금 갖고 있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연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 무소속, 신당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흥미로운데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산재한 악재에 비하면 조 전 장관 출마는 티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정한 그 지지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제가 감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광주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간판 없이 간판 떼고 완장 떼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신당으로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 전 장관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상민 의원의 견해인데, 자, 호남 쪽 분위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광주가 이제 민주당의 열성 지지 분들이 많긴 하지만 광주 분들의 어떤 정치 의식도 상당하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광주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부글부글하죠. 불만이 굉장히 높아 있고
뭐 광주를 가면 뭐 민주당 타고 내려오면 뭐 누구든지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런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우선 조국 장관이 광주에 간다는 것 사실 자체도 조금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광주 북콘스트 앞에서 괜히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나온 이야기들이 저렇게 부풀려지는 건데 실제로 이제 관악에 나온다. 그건 좀 더 다른 문제죠. 있을 수 있는 문제라 하지만 지금처럼 신당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떤 출렁거려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찬, 김남국, 조국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민주당이 아닌 그런 어떤 뭐 혁신위가 다른 어떤 키 조정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것까지를 잠재력을 준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과연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상태인가. 어찌 보면 감옥 가기 일보 직전 사실은 왜 저렇게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옆에서 뭐 신당을 창당한다느니 광주를 출마한다느니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너무 근거 없는 얘기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에서는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와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글로 합류하지 않냐라며 비판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른바 여권 일각에서는 쌍국당을 만들어라. 남국, 조국.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조국 김남국 듀오가 이루어진 정당이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게 소위 쌍국당이 출연하지 않을까. 조국 신당은 그런 호재는 굳이 안 받고 싶긴 해요. 이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덕분에 뭐 정권도 되찾아오고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저희 국민의힘한테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쌍국당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마침 또 김남국 의원은 또 탈당한 상태고. 저런 조롱을 듣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은 그리고 민주당도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죠. 뭐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할 정도로 조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조롱 정치를 배운 것에 대해서 뭐 선배 의원으로서 좀 미안합니다. 저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다만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은 참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혁신위도 띄워진 마당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선 졌어요? 왜 지방선거를 진 거죠? 왜 지금 민주당은 이렇죠? 왜 국민들은 민주당으로 기대를 모으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여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참 국민들로서는 정말 멀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모습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이 높습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다라는 주장을 최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서 국민을 상대로 또 미국산 소고기 괴담, 사드 괴담 등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그럼 마셔봐라 라는 정치적 도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안한 건 국민들인데 그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100년 정도 되겠죠. 지금 살아계신 분들 수십 년 동안 먹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삼중수소 농도가 되는 거죠. 민물이나 바닷가에 있는 소량의 삼중수소를 설사 섭취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섭취해도 티끌은 티끌이다. 티끌모아 태산이야 티끌모아 티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제 연설 들으셨습니까? 연설이 아니라 강의 들으셨습니까? 강의 들었죠.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기존에 그 꾸준히 저 원내 수석하면서 공부를 해놔서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퍼뜨리는 이 얘기는 정말 과학적으로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괴담이고요. 그 괴담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삼중수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양자하고 전자 있는데 중성자가 2개 더 들어가고 되어 있는 게 삼중수소예요. 물입니다. 물인데 이제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인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로 방류되는 양이 한 2.2g 정도 됩니다. 1년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내리는 삼중수소가 비를 통해서 내리는 게 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전부 다 1리터에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는 항상 있다고 그래요. 자연계에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전부 다 여기 있는 5분이 전부 다 방사능을 1분에 7,000회 이상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칼륨이라든지 이런 방사성 도용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방사능을 쏘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체라든가 이런 환경에 해를 미칠 정도로 양이 충분한가, 양이 적은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강에 침 뱉는다. 한강물 오염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강물에 침을 뱉는 행위는 잘못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바다에다가 태평양에다가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 사실은 민주당은 5가지 오염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 방류하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에 도쿄전력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싸고까지만 읽고 가장 싼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괴담이 되는 거고 가장 싸고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삼중수소를 우리 원전에서 배출을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굉장히 많아서 서해에다가 1년에 한 우리나라의 50배, 일본의 60배 정도를 배출합니다. 일본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매년 175호 정도를 배출하고 우리가 한 200 정도 배출하는데 중국은 우리의 50배, 일본의 60배를 매년 배출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잡은 고기 먹어도 문제가 없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원전 생긴 이래 다 살아왔거든요.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IAEA의 과학자들 한 명씩 파견해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핵 환경학자들도 있고 핵 물리학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IAEA에서 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파견된 사람들이.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일본한테. 이 사람들은 지금 오염수 가져다가 전부 다 쫙 해가지고 그 해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그 데이터를 안 알려줘요. 일본 너네가 분석해서 알프스 돌려갖고 우리한테 얘기해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본인들이 한 거가 맞으면 아 일본이 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야 일본 니네 잘못됐네. 다시 해. 이거는 다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IAEA에서 그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그 각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각 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연구소에서 그 방법이 정확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또 여러 차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진짜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을 지금 공포에 넣어놓고 수산물 소비가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어민들 다 죽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민들이 고통받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비 내갖고 그분들한테 보상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정용훈 교수는요. 최근 소금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서도 소금이 오염된다는 건 전혀 근거가 과학적으로 없는 얘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중수소는 필터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바닷물을 희석해서 충분히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삼중수소 소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금에서 물 찾겠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슘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뭐 스트론튬도 있고 하죠. 우리 바다의 물로 지금까지 천일염을 만들어 왔다면 저기 있는 것들은 소금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수준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양이고 원래부터 있어 왔고요. 삼중수소는 물이 증발되면서 같이 증발되기 때문에 소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소금 사재기 현상은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건 민주당이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된 자세이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후쿠시마 앞바다의 태평양에 어쨌든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IAEA가 나서서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왜 우리나라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걸고 있는 현수막을 일본에 있는 일본 시민들과 국민들이 보지는 않을 텐데 왜 일본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일본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이 반대합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래? 이것도 정쟁이구나. 업어쳐보자라고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하셔야 되는 문제라 비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도발이 됐었느냐면 일본은 이거를 지난번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있었다,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 쪽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잘못된 보도라고만 얘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저도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면 비행기도 태우지 않고 온갖 소송을 다 걸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 언론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의 한 언론이 오보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출국금지까지 시켰던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현 정부가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일이 아니고 일본 정부에게 그 안심의 근거와 이유와 분명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고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이 수산물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부의 수능에서의 어떤 킬러 문항들, 이 수험생을 그간 괴롭혔던 문제들인데 이걸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학원과의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커져가는 수능 두통, 헤드에이크. 여당에서는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정부 발표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의 비판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 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결은 여러 가지 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해도 좋을 일이다라는 공감도 있지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결 중에 하나는 킬러 문제에 대해서 왜 배제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8대 교육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법전, 네네. 이 대표의 공약이었네요. 킬러 문제 배제하겠다는 거. 뭐 공약이야 뭐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도 뭐 시권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킬러 변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또 킬러 문제까지도 변호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또 이제 그 킬러라고 하시기에는 또 영어 뜻은 맞긴 한데 그게 또 가족 변호였으니까. 뭐 어쨌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아무나 이렇게 막 물수능 해가지고 다 만점 맞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출제해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부터도 막 반발하고 비판하고 그럴 텐데 반대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왜 지금 반발을 할까? 킬러 문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교육 많이 받게 해가지고 킬러 문제에 대비했던 그 수험생들, 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득을 봤던 뭐 여러 1타 강사, 2타 강사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를 갖다가 삼을 건가?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놨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교과서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관련된 것만 잘 보면은 이번에 그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고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저도 이번 처음 찾아봤는데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개정해가지고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런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공교육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선행학습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능이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조금 그 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애들 대학 다 가긴 했지만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비싼 사교육 업계에서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킬러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 킬러 문제에 대한 문제집이 수백만 원. 결국에는 이 고가의 스타 강사들이 이 킬러 문항에 대비하는 강좌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1억짜리 시계를 차고 뭐 스포츠카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뭐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이 대표도 이 킬러 문제 배제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사실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 초난이도 문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대치동 사교육 시장에서만 자기네들끼리 익히는 문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돈 없고 백 없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 아무리 충실히 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문제가 돼요. 그 킬러 문제를 줄여야 돼요.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근데 역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만들어내는 혼란은 교과서 내 출제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라기보다는 검정교과서, 검정교과서가 없을 경우는 인정교과서 이런 체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 말씀이 어떤 반향을 또 일으키게 되냐면 모든 교과서, 어떤 학교가 채택을 하잖아요, 교과서를. 그런데 채택 안 한 교과서도 다 봐야만 되는, 교과서 안에서만 된다 했을 때 혼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킬러 문제 분석도 쳐내야 되지만 실제로 그 킬러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특정한 교과서 내에 냈을 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가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의 다른 교과서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게 공정하냐, 이런 혼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조금 보편적인 어떤 수준의 킬러 문항을 제외하면서도 불공정하지 않게 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가야 된다. 너무 교과서 내라고 하는 발언에 국한해서 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사교육 시장이 붐빌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과서는 이렇다 하는 걸 비교 정리해주는 사교육 시장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핵심 역량이 뭐냐에 따라서 수준의 보편적인 어떤 문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되는 것을 개선하겠다. 정부는 이렇게 밝혔는데 사교육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보도된 사례는요, 수능을 출제했던 출제위원을 사교육 업계에서 소위 영입을 해서 문제집 장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실태까지 고발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A연구소 대표, 수능 출제위원 참가 경력을 홍보합니다. 학원이죠, 학원.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작해서 대형 입시 학원 등에 공급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엄청나게 선전을 했죠. 아, 출제위원이 만든 문제집이다.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서약을 합니다. 출제 참여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서약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사교육 시장에서 비싸게 값진하게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평가원, 수능 평가원에서는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A연구소 대표 법적 처벌 규정 강화한 2016년 이전에 출제에 참여했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저희 같은 부모들의 노후 자금이에요. 그 노후 자금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때 어떤 그 직원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 우리 애가 학원 다니고 싶은데 월급이 적으니까 좀 이렇게 하위 직급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 다음에 저런 문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사고력을 막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런데 그 학습 능력을 일으켜주고,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 못 맞추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비꼰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때는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어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가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